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금융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 분야인 핀테크에 대해서 수요 포럼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모바일 트래픽과 모바일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융강국인 영국, 미국 등은 금융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부분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앞장서서 알리페이, 텐페이 등을 보급시키고 위와 바울한 상품을 통해서 인터넷 은행의 수신 기능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함께 핀테크 분야의 2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전자결제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비대면 인증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및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의 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수요 포럼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산업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융과 IT의 융합, 핀테크 산업 동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훈 센터장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코스콤의 핀테크 연구부 황국인 부장님, 한양대학교 강인호 교수님,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의 꽃향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이 작년보다 많이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대비해서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람 있게 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완전히 핀테크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아신다는 가정하에 지난 2년 동안의 그런 핀테크 한국에서의 있었던 일들하고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에 대한 요즘의 분위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바람직한 그런 한국의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를 좀 미국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슬라이드가 굉장히 좀 많고요. 이게 사실은 이 인쇄용으로 좀 줄인 건데도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빨리 4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핀테크 열풍이 점화된 지가 지금 거의 2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게 제 기억에 거의 2014년 9월에 청와대에 가서 이 핀테크에 대해 그때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나왔던 미래부하고 금융위의 업무 보고 자료인데요. 건건 사전 규제에서 원칙 사후 점검으로 가고 오프라인 금융 제도를 개편하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야기, 기조가 저 때부터 나와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규제개혁 장관회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게 비대면 실명 확인을, 은행의 비대면 실명 확인을 본격적으로 이제 촉진한다라는 거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렇게 도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정책 기조로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실현되지 않았던 크라우드 펀딩법, 이게 그냥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고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라 그래서 기업들한테 지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자체가 2015년 7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삼성페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페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삼성페이가 사실은 이 대기업이 하는 건데도 여러 가지 그전에는 안 됐던 게 이런 규제 완화의 바람을 타고 삼성페이가 페이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안착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한 이런 좀 그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컨소시엄도 진행이 돼서 그 KT 컨소시엄 그리고 그 카카오 컨소시엄 그리고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이렇게 나와서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P2P 랜딩이라고 해서 그 개인들의 이런 투자를 받아서 또 개인들한테 이 대출을 중개해주는 P2P 대출 플랫폼 회사 중에서 8%라는 회사가 그 100억 규모의 이런 투자를 KG 이니시스한테 이렇게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투자를 받기가 어렵고 그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에서 보면은 부동산이나 금융 쪽의 회사에는 투자를 못한다라는 이런 그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2P 대출 업계의 그 이 누적 대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1,000억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신한은행이 어니스트 펀드에 한 1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전북은행이 피플펀드하고 제휴를 해서 이렇게 P2P 대출 상품을 이렇게 내기 시작한 것처럼 점점 이런 그 협업이라든지 이런 변화들도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성과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의 그 토스라는 송금용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내놓은 게 그 쉽게 그냥 그 거의 지문 인증이라든지 간단한 비밀번호로 해서 돈을 이렇게 서로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지금까지 300만이 넘는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그리고 누적 송금액이 6천억 정도 돌파할 직전까지 오면서 상당히 젊은 층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은행들에서 아직 다 되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모바일을 그 편리하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바뀌고 있고 한국의 그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런 물결을 잘 타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크라우드 펀딩법이 1월부터 그 허용이 돼서 1월부터 그 오픈 트레이드라든지 와디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좋은 그런 회사들을 그 이 사이트에서 피처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분을 모금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7억 정도, 얼마 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청약 금액이 57억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게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는 5%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100억을 해도 5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전 업계가 저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인데 제가 직접 이렇게 청약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을 때 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뭐라든지 뭐 증명해야 되고 뭐 액티브 X 깔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아직 그 하라고 허용은 해줬는데 아직도 하는 절차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한국 그 핀테크 스타트업 좀 관련해서 핀테크 관련해서 흥미로운 현상은 보면 지난 알파고 충격 이후에 로버 어드바이저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로버 어드바이저하고 인공지능하고 좀 동일시하게 되면서 이게 좀 마케팅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금융기관들이 다 저렇게 로버 어드바이저들을 열심히 이렇게 그 도입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대략해서 지금 한국 그 핀테크 업계의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여전한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놀라웠던 게 2013년에서 2014년으로 가면서 거의 한 5조 정도 글로벌 투자가 있었던 게 거의 13, 14조 가량으로 거의 한 3배 가량 이렇게 늘었었는데요. 그런 그 성장세가 계속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4조 원 정도가
전 세계 그 핀테크에 이렇게 투자가 됐다고 할 정도로 이 그래프 자체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 쪽에 이런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 아시아 쪽에서의 큰 투자는 대개 중국에서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CB인사이트라는 그런 그 조사기관에서 은행이 언번들링 되고 있다라는 그래픽을 그 1년 반 전에 이렇게 내놔서 업계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픽 자체가 보면은 훨씬 더 이 그 예전보다 많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이렇게 훨씬 더 이런 그 언번들링 현상이 은행을 해체하는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보 어드바이저 자체 이런 식의 인공지능형 투자 이 핀테크 회사들도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수탁고를 올린 두 회사가 있는데 웰스프론트하고 베러먼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러먼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그 수탁고가 4조 원이 넘는 한 5조 원 가량을 굴리고 있고 그리고 웰스프론트 같은 회사는 2조 이상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데 그 한국의 로보 어드바이저가 사실 초보 단계라고 하면 얘네들은 상당히 그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의 그런 그 학자금 같은 것을 관리해주는 뭐 그런 계정이라든지 그 기업의 그 직원들의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를 대행해주는 그런 것까지 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 운용하는 그 미국에서 보면 한 그 45조 정도 되는 돈이 전체 미국 자산 운용 그 돌아가는 그 투자 돈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갈 길이 이렇게 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그 핀테크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괄목할 만한 현상인데 특히 여기서 보면 글로벌 뱅크들이 적극적으로 핀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그 다양한 협력 뉴스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JP 모건이 온덱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은행들이 이렇게 핀테크 회사들이랑 많이 제휴하고 있는 것이 그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인슈어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험인데요. 보험하고 핀테크가 지금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보험 자체도 결국은 확률을 이렇게 그 관리하는 것인데요. 확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핀테크가 들어오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데이터 자체로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맞추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면서 더 다양한 보험 상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많은 그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악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게 나온 보도인데 자동차 보험에 빅데이터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운전 숙련도를 측정을 해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은 보험료를 25% 할인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아시아에서 이렇게 핀테크를 활발하게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보면 놀랍게도 이 건수로 봤을 때 그 일본의 이스트벤처스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동남아계 그 사람이 그 파운더로 있어가지고 성공한 라쿠텐 출신이 있어서 만든 회사인데 동남아 자체를 싱가포르라는 데를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아직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은 그 핀테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직 없고 또 글로벌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투자하는 그런 또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트렌드에서 뒤처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는 좀 핀테크에 대해서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그 랜딩 클럽이 최근에 좀 그 뭐랄까 부정 스캔들에 이렇게 휩싸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 CEO가 갑자기 물러났고 그리고 온덱이라는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 랜딩을 하는 상당히 주목받는 회사 자체도
그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른 P2P 회사라든지 또 이런 그 페이먼트 쪽에서 상장을 한 스퀘어 같은 회사도 생각보다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그렇게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핀테크 그 회사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대표 선수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랜딩 클럽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P2P 랜딩 회사가 이런 그 갑자기 이사회에 의해서 랜딩 클럽 CEO를 올 초에 파면을 했습니다. 파면을 하고 그러면서 이 기업 가치가 최고 10조 원까지 올라갔던 게 계속 떨어져서 한 4, 5조까지 가다가 최근에 저 사태로 거의 2조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게 상당히 적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처음에 P2P 랜딩 자체에 대한 그런 핀테크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때문에 10조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저 CEO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하던 나머지 한 200억 정도의 그런 대출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의 이런 그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좀 부풀려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보다 이 제품의 매력을 좀 부풀려서 제대로 그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문제가 됐고, 개인적인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를 다 밝혀야 될 것을 밝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사회에서 파면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바꿔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내부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사전에 저렇게 CEO를 바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당장 랜딩 클럽이 망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그 전 세계의 그 핀테크 유니콘의 큰 회사들의 뉴스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어디는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좀 어렵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중국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이 완전히 그 핀테크 대국으로서 보면 그 미국 못지않게 활발하게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거의 미국 다음으로 유일하게 조 단위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1조가 넘는 그런 돈을 그 루.com이라든지 뭐 JD 파이낸스라든지 저런 회사들한테 이렇게 투자가 됐고요. 몇 천억 정도의 이런 투자들도 어떻게 보면 쉽게 이루어지는 마켓이 지금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미 P2P 대출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나가는 세계 최대의 P2P 대출 시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이게 작년 통계인데 보면 1,500개의 P2P 회사가 있고, 토탈 그 P2P를 통해서 이 대출이 된 그 자금 자체가 거의 50조에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서, 그만큼 기존 은행들의 금융권의 이 수요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하나 보면 IT 회사들의 그 금융업계 진출이 굉장히 빨라서, 알리바바는 사실상 보면은 금융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알리바바가 지금 알리페이, 페이먼트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런 고객 수가 3억 5천만 명이 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그 위어바오라고 하는 일종의 MMF,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서 어느 정도 이자를 주는 이런 그 상품 자체가 100조가 넘는 돈이 이렇게 수신되어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리바바가 그렇게 많은 중국 고객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페이먼트라든지 모든 그런 대출을 해주면서 중국의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중국인의 금융생활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진출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좋은 이런 그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와서 제가 그 참고를 했는데요.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핀테크를 인터넷 금융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핀테크 원년은 2013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텐센트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6년이 인터넷 금융이 오프라인 금융을 잡아먹는 첫 번째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중국이 이렇게 그 핀테크가 발전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그것을 열심히 키우기도 했지만 그 규제가 보면 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제가 터지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책 이 원칙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가 합동 발표를 한 그건데, 그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을 신생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것으로 했고, 핀테크 기업을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보면 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고 그렇지만 중국 시장의 금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성숙했기 때문에 아직 보면 신용카드를 다 쓰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신용 정보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일찍 들어가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 그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미 딱 짜여진 그런 체제라는 것이고요. 또 보면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은 금융 서비스는 대면으로 이렇게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정책 자체가 너무 공고히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인터넷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워낙 거부감이 크고, 모든 문서에 보면은 대면 이런 게 나오면서 그런 걸 바꿔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써서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깐만 언급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창업 국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 또 보면은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데 좀 특징이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는 전통적으로 이런 그 국가가 이렇게 적국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특성상 군대에서 나온 보안 기술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핀테크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체크포인트라든지 그런 유명한 보안 회사들의 기술 자체,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이미 성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그 유대계 자본들하고 잘 협업을 하면서 지금 보면 글로벌하게 좀 성공을 하는 그런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점이고요. 또 제가 하나 그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실 그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많이 일본을 닮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것은 또 일본의 영향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그 재작년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일본이 그 핀테크가 잘 될 리가 없다. 그리고 핀테크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왜냐하면 뭐 돈이 넘치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라 P2P 대출 같은 게 그 될 리도 없고, 돈을 빌리기도 쉽고, 일본의 은행들이라는 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핀테크가 될 그럴 틈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가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그 핀테크 특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하면서 조명을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핀테크가 그 중요한 축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그 책들도 나오고요. 신문에 뭐 핀테크 이야기가 뭐 하루가 뭐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잡지들이 그런 거 특집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핀테크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그 여러 가지 부문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난 3월에 일본에 갔을 때 그 거기 컨퍼런스에서 이 머니트리라는 회사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 회사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일본의 핀테크가 오히려 우리보다 앞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는 모든 은행들, 일본의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를 전부 하나로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그 소비자가 내 금융 계좌와 증권 이런 것을
앱 하나로 통합 관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에는 민트라는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요. 한국은 우리 데이터를 이렇게 오픈해 주거나 이런 오픈 API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 회사는 이미 그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이미 그 몇백만 명이 저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고 있고 일본 그 금융기관의 99%를 다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이 회사에 벌써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가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놀랍게도 대표는 그 호주 사람이고요. 예, 직원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글로벌한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거에 열려 있기도 하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열려 있기도 하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일본 측의 그런 최근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에 가서도 좀 느낀 게 있는데 이게 동남아의 어떤 그 자료에서 제가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대부분의 나라들에 가보면은 신용카드를 쓰는 비율이 극히 적고 또 거기에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나라들도 아직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 휴대폰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이 갖고 있는 그 증가율이 다른 무엇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를 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발표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또 이 호주 사람이 나와서 CEO로 발표를 하는 걸 들었는데 웨이브머니라는 회사인데 이게 그 케냐에서 그 성공한 엠파사라는 그런 휴대폰 그 캐시처럼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거는 또 보면 노르웨이의 이동통신사랑 그리고 그 미얀마의 제일 큰 대형 은행이랑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급속하게 이 서비스가 지금 보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런 그 제3세계에서 다양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나오고 성장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대체적인 글로벌 그런 핀테크 트렌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그 바람직한 핀테크 그 생태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써본 건데요. 그냥 핀테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바람직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런 인재들이 일단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투자가 잘 돼야지 스타트업들이 그 투자를 받아서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핀테크 쪽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그 자기들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고객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핀테크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줘야 되고요. 또 보면 그 정부는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런 금융 규제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장을 하거나 또 인수도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창업가들이 그 핀테크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다시 창업에 나서야지 그래야지 계속해서 좋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보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비교해서 왜 한국과 미국이 그게 잘 안 되나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규제는 네거티브고 한국은 포지티브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신호 체계로 그걸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는 했는데 보면 미국에서는 교차로에서 예를 들어서 유턴을 할 때 아무 곳에서나 다 해도 됩니다. 일단 사인이 없으면. 그런데 미국에서 그게 안 될 때는 금지 마크가 있을 때만 안 돼요. 유턴 금지. 그 얘기는 그 안 되는 것만 표시를 해놨고 그냥 놔두는 것은 다 해봐도 되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반대죠. 한국에서는 다 유턴이 안 되고 되는 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다른 규제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삼성페이 경우인데 이 삼성페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 하면 작년 1월에 그 삼성이 루프페이라는
보스턴에 있는 그 회사를 2,500억에 인수를 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페이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CEO를 제가 만나봤었는데요. 이 회사가 이 루프페이라는 그 카드를 복제해서 스마트폰에 넣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품을 개발을 해서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한 1,000명 정도가 사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매출로 치면 한 1억 좀 넘는 정도의 매출밖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과 이야기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걸 보여드리면 한국의 카드 회사들은 사실 경기를 일으켜요. 저건 말도 안 된다. 누구 허락을 받고 우리 카드를 복사를 해서 스마트폰에 넣느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저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비자나 마스터 같은데 미리 계약을 맺거나 허락을 맺고 그런 거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저분 말씀이 그런 거 없다. There's no regulation이라는 건데 regulation이 그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됐다. 그냥 해서 했고 그걸로 삼성이랑 이야기가 돼서 킥스타터를 보고 삼성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 회사를 2,500억에 판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예 저런 그 비즈니스를 저분이 했다면은 아예 제품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았다고 해도 아마 잡혀갔을 겁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라든지 전통적 금융 규제, 온라인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서 그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보면 미국은 퍼블릭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덱이라는 회사가 그 온라인으로 누가 대출을 신청을 비즈니스가 하면 그 신청 받은 순간에 바로 온라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2,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뭐 체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체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데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일종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부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연봉 정보라든지 뭐 굉장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의외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석 가공하면은 이런 그 경제 트렌드라든지 사람들이 경제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고객 중심 사고도 이게 그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차이인데 이 보면 그 제가 이 카드 결제를 놓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카드 번호는 유니크한 거예요. 이 카드 번호를 넣으면은 이게 삼성 카드나 신한 카드나 사실 그 다 다른 카드죠. 그래서 그것만 넣으면은 알아서 그 이게 삼성 카드인지 그걸 알아서 그냥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그 결제 창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만 넣으면은 돈을 이렇게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이거는 제가 앱 카드로 뭐 이렇게 하면 일단 카드를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카드를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또 뭐 무슨 인증을 할지 본인 인증 같은 거를 또 하라고 그러고 뭐 약관에 동의를 하라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복잡한 선택을 요구를 하면서 이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복잡해서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왜냐하면 규제가 워낙 촘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런 걸 따라서 하다 보면 이 고객 중심으로 쉬운 이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쉽게 그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게 큰 금액이 아니고 사고가 나도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출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그 사고의 여지가 있어도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뒷단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 사고가 날 만한 것을 디텍트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단적인 게 보면 그 아마존 원클릭이라든지 그냥 클릭 한 번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에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저런 그 버튼까지 내놓고 있죠. 그래서 저 버튼 자체를 아마존에서 받아서 예를 들면 세탁기 위에다가 저렇게 놓으면은 그 세탁기 세제가 다 떨어지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 오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세제라든지 휴지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떨어지면 이런 거 한번 누르면 되는데 한국 같으면은 저런 거 한번 할 때마다 뭐 본인 인증하라고 그러든지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정도로 그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민간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런 거에서 지금 보면 경쟁이 나오고 혁신이 나오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기억을 하고 싶은데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내놨을 때, 그때 2010년이었던가요? 그때 큰 이슈가 됐던 게 마켓에서 시장에서 사실 표준이라고 했을 수 있는 동영상을 보는데 플래시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도비 플래시 기술이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에서 저걸 지원하지 않았죠. 열등한 기술이라고 하면서 저 기술 자체는 사라져야 될 기술이고 HTML5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플래시는 굉장히 컴퓨터 리소스도 많이 먹고 안 좋은 기술이었고요. 결국에는 플래시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HTML5로 다 가버렸죠. 그런 식으로 보면 민간에서 봐서 열등한 기술이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도태시켜보고 버리고 자연스럽게 진화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액티브엑스 같은 게 그냥 남아서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왔던 게 열등한 기술이고 어디에서도 안 쓰는데도 정부에서 그런 거 표준으로 잡아놓으니까 업계에서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온 게 그 우리가 이런 그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뒤처지게 된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는 뭐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있어서 봐서 자기들의 핵심 경쟁력이 없는 거는 외부의 B2B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융업체들도 많이 사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2B 솔루션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하청 문화 내부에서 해가지고 다 사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기술력을 키우고 크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또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보면 그 미국의 서비스도 보면 그 아직도 허술한 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퍼스널 체크를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 아직도 그 안에서 틈새로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서비스가 이미 고도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뭐 수수료 무료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관치금융 때문에 뭐랄까 그 이 은행들이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시키지 않은 것을 새로운 것을 그 시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늦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모든 것을 어쨌든 떠나서도 그래도 그 한국의 규제 상황은 계속 그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그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활성화의 조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 데이터 오픈, 고객 중심 사고, 보안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그리고 금융권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협업 뭐 이런 게 그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활발한 그 투자와 인수합병이라든지 전문성을 쌓은 인력 확보 그리고 또 이런 그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 고객들이 국민들이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핀테크가 어떻게 좀 발전을 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해 보면은 그 해외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인들이 쓰는 많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 핀테크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모바일 페이먼트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고 음식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모든 하루의 매출과 이런 트렌드가 다 쌓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그 페이롤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패드로 쉽게 그런 것도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 시스템, 핀테크 시스템의 그런 고도화 자체가
이런 그 비즈니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oT와 금융이 결합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뭔가 그 우리가 돈을 보내고 받고 인증하고 하는데 이런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애플 워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생체 본인 인증 그런 시스템이 이런 웨어러블들하고 이렇게 합치가 돼서 앞으로는 뭐 통장이든 뭐든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갖다 댈 필요가 없이 그냥 가져다 댄다든지 이런 걸로 인증을 하면 바로 금융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보험과 테크가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알렉사라고 그 미국에서 보면 요새 그 아마존 에코라는 이런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와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가 휴먼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 스마트폰을 아예 통하지도 않고 거의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음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핀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약간 지금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 스타트업들이 그 스타트업이란 건 원래 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핀테크 붐을 타고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나왔지만 그 랜딩 클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스타트업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수많은 핀테크 P2P 랜딩 회사들이 사기로 몰리고 있고 망하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고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되는 핀테크 대출 상품들도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핀테크 회사 중에서 틀림없이 데이터 유출 사고가 크게 또 나서 사고를 치는 그런 회사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종 규제가 그 핀테크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보다 훨씬 없었던 해외에서는 규제가 다시 이제 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투자가 또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약간 데자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2000년에도 인터넷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에 엄청난 투자가 몰렸고 그런 다음에 닷컴 버블이 2000년에 결국 터져버리고 다 좀 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했던 얘기가 실리콘밸리는 끝났다. 인터넷은 사기였고 새로운 회사들은 이제 뭐 못 나온다. 그리고 뭐 야후 같은 회사 정도가 이렇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었고 결국에는 다시 구글이 다시 인터넷 붐을 일으켰고 그런 다음에 또 구글 같은 회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페이스북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은 우버 같은 회사가 계속 나와서 수십조 수백조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애플이 그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또 큰 변화를 이렇게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또 다른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공유경제, 인공지능, 뭐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게 또 다른 큰 변화를 일으키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핀테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화 가능성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년간은 약간의 조정기는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금융 자체가 스마트폰 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보면 한국 핀테크 업계의 그런 그 이슈라고 오래 하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할 것인가라는 게 있고요. 저는 뭐 나와도 그렇게 큰 변화를 줄지 저거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P2P 대출 스타트업들은 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성장을 하겠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고 한국에서 저게 아주 큰 메인스트림이 되기에는 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모바일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은 좀 그 아쉬운 점이 삼성페이만 있는데 이것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외 서비스들이 사실은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애플페이도 들어오고 알리페이라든지 뭐 텐센트페이라든지 위챗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오히려 한국인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가 지금 상당히 그런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핀테크의 미래는 이런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는 그 혁신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주고 금융권에서 협력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인수도 해주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락팀 센터장님께서 이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이게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왔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정말 그 센터장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 자본시장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요. 세상에는 그 은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빌 게이츠 그분이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브렛 킹이라고 하시는 분이 뱅크 3.0에서 뱅킹은 필요하지만 은행이 꼭 필요하지 않는 모바일 뱅킹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도이치뱅크에서 플랫폼 기반의 뱅킹 생태계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면은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모든 것이 금융 소비자의 편리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핀테크 서비스를 포함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래서 은행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많이 이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페이퍼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그 앞서가고 있는 인베스트 뱅크 중에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이렇게 자기들은 테크 회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연간 한 2, 3조 원을 플랫폼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3만 6천 명 그 인력 중에서 한 30%가 ICT 또는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있고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업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핀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그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한다길래 조금 좀 조심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게 한 2년 가까이 핀테크를 준비하면서 저희 회사도 또한 이 많은 제가 코스콤에서 이제 자본시장 관련돼서 핀테크를 저희가 맡고 또 실제 지원을 해왔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본시장 쪽은 핀테크의 어떤 좀 소외 내지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알파고 사건 이후로 핀테크 그러면은 로봇 어드바이저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 알고도 있고 실제 또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사람을 대신하여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24시간 내내 실제 그 사람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도 구성해주고 실제 집행도 해주는 그래서 요 최근에는 또 그 로봇 어드바이저하고 또 실제 그 펀드 매니저하고 그 한국경제TV에서 또 이게 수익률 게임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보니까 뭐 로봇 어드바이저가 지금 계속 좀 유리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유행에 너무 민감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쏠림 현상. 지금 현재 핀테크 그러면은 대부분이 지급 결제라든지 뭐 송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돼 있는데 그 은행도 다양한 업이 있고 또 보험도 있고 또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골고루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핀테크를 그렇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놨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핀테크가 성장하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이라는 게 이게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규제를 줄이면서도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또는 그 기관들이 적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핀테크가 직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지금 그 기술이라는 거와 규제 체계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 체계도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핀테크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누가 하는가 관계없이 내가 편하고 또 저렴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부처에서 하고 또 금융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는 또 이쪽 부처에서 하고 또 핀테크 보안 기술은 또 저쪽 부처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도 다른 문제가 또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이 이제 저희보다도 금융에 대해서 특히 IT와 관련된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늦다라고 생각하고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센서적인 이야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니터리라고 아까 여기 제가 뭐 봤는데 실제 핀테크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뭐 오픈 API라든지 그런 어떤 쉬운 수단이 있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담긴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좀 힘듭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한두 개 은행 거래하고 또 증권도 하고 보험도 있고 카드도 쓰실 텐데 다 각각 내가 다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자산이 얼마나 있고 부채가 얼마나 있고 또 빨리 갚아야 될 게 얼마 있고 앞으로 제가 이게 연금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좋은데 그게 지금 현행법상 또는 관행상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본에는 모니터리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노력을 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 요돌이라든지 뭐 지그나이트라든지 민터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 핀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정보를 쉽게 갖다 쓰고 또 갖다 쓸 수 있는 수단도 간편하고 실제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서비스가 서비스로 또 융합돼서 새로운 서비스 나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되고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항상 그 일에는 그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점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새로운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기존 건물을 지진 방제가 안 된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지진 방지 기법을 적용한 그 건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물론 좋다고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본 이야기인데요. 그 일본의 라인이라는 그 메시지 하는 게 지금 상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6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일본 시장에서 삼성도 잘 안 되는데 이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라인 메시지 이런 걸 뭐가 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 하는 서비스인지 잘 몰라가지고 뭐 한국 사람이 하는지 일본 사람이 관심이 쓸 수가 없는 게 그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이 이렇게 좀 크면서 TV 광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확산되고 나니까 아 저게 한국 사람이 한 거구나. 근데 지금 뭐 별로 그런 의식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틈새를 파고드는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카톡도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저거 말라 쓰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좀 흔들려 줘야 이 틈새가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꽉 이렇게 짜여 있으면은 이 틈새가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핀텍이 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일본이 지금까지 핀텍이 좀 약했다 이런 게 설명이 되고 우리가 그 다음 중간이고 중국이 이제 제일 앞서간다. 아직 시스템이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엉성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총선 이전에 이제 창조 경제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핀테크가 등장을 했고 지금 이후에는 이제 구조조정, 구조개혁, 뭐 이제 조선산업 또 뭐 기타 산업에서 이제 구조개혁인데 사실은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졌으면 참 좋았다. 이제 구조개혁을 먼저 해가지고 좀 시스템이 정비를 돼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핀텍이나 창조경제에 더 좋은 환경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한 게 우리들은 뭐 이유가 당연히 있죠.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 거꾸로 했으면 참 어땠을까? 저는 이런 그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조선 산업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그 경기에 따라서 이제 산업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조금씩 뭐 내려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안정적인 산업은 이제 금융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만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산업이 가장 안정적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미국, 영국이 맞았고요. 예, 프랑스도 맞았고요. 그래서 일본, 독일이 안 맞았습니다. 영향이 적었어요. 일본, 독일은 핀테크가 별로 약하고요. 미국, 중국, 죄송합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핀테크 뭐 이렇게 붐이 이렇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좀 흔들려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안정적이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을 해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알리바바가 그 위어바오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그 중국 은행 시스템의 그 두려움이나 경계 그런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중국 사람 대범한 줄 알았는데 그 큰 국책은행 4개, 농업은행, 뭐 공상은행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통은행 또 중국은행 그 은행들이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중국 정부에서 안 막았으면은 그 알리바바 서비스 못했을 겁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중국 그 공산당이 이런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주의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전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민주주의한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그 은행권이나 기타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계가 굉장히 심했다고 제가 느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전문의 글 보면은 제가 이제 조금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잘했는데 뭐 더 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했는데 정책 당국에서 이제 아쉬운 점은 뭔가 하면은 그 KT라는 대기업하고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사실은 이제 은행을 만든 거죠. 사실 우리 핀텍이라 그러면 아까 그 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기업이 해가지고 저게 무슨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둘째는 이제 자본금을 2, 3천억으로 해왔다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의 시스템이 갖추는데 2, 3천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인터넷 전문은행 되기 참 힘든 거죠. 그 시스템에 제가 보니 제 추산으로 한 6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핀테크가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60억 정도나 100억 가까이에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참신한 서비스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비용 절감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큰 은행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IT 수준이 저게 그게 높지가 않구나. 지금까지는 항상 1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1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인프라가 1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래 보니까 IT 수준이 저게 높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말을 이번에 이제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전산을 통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롬도 되고 뭐 인터넷 뱅킹에서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쉽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투자를 해서 이제 크롬도 되게 하고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 IT 업계는 사실상 임 원장님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핀텍 규제도 문제인데 우리 인재도 그 참신한 인재가 더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잃어버린 20년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1990년 시작을 했으면 우리는 20년 후니까 우리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창조 경제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경제가 깔아앉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존으로는 다 했다. 창조적인 게 없으면 깔아앉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 이야기한 건 굉장히 시기적절했는데 이제 순서는 이야기 좀 했지만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리더십이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 그럽니다. 야구나 축구를 보면은 저 독일 팀은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 그럼 월드컵 우승하고 뭐 야구 팀도 보면은 2군을 잘 길러냈다. 그러면 투자를 많이 안 해도 4위 안에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2군 선수를 잘 길러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점에 온 거죠. 1군으로서는 1군이 늙어가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게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고요. 결국은 이제 리더십이다. 정치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산업계나 또는 뭐 금융계나 또 학계나 관계나 이런 데서 리더십이 열세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임정욱 센터장님 발표하고 이제 두 분 토론자 분의 이제 코멘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말 동감하는 바이고요. 특히 이제 임 센터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지적하신 문제들, 핀테크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스타트업에 이제 핀테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전체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적용되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금융자 중심의 사고, 금융 공급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사고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규제 체계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은 이제 IT 혹은 이제 뭐 기술 발전을 이끄는 업계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IT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뭐 기술에 관해서 사실은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금융의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금융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핀테크 광풍이라고 하면 광풍, 열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핀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명제라고 하면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빠진 논의가 저는 왜 핀테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핀테크 활성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그런 그 특성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감히 예측할 수 있다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고 이에 따라서 규제 체계라든지 이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핀테크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서비스 자체를 이제 앞단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사실은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분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뱅크는 없어져야 되지만 뱅킹은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뱅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어 프로세스는 뭐 텍스트북에도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자산의 변환입니다. 에셋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배우는 것들이고요. 이 자산의 변환, 그러니까 단기 예금을 받아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에셋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코어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지급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중개 서비스들,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사실 이런 코어 프로세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딜리버리 채널, 프론트 엔드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론트 엔드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의해서 프론트엔드가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를 했는데 이 소비자 친화의 의미가 저는 수수료라든지 가격의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코스트 이피션시, 비용 이제 효율성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 효율성의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랜딩 클럽이라든지 뭐 트랜스퍼와이즈라든지 여타의 해외 유수의 핀테크 기업들이 무리하게 지금은 이제 뭐 수익 구조상으로 봤을 때 무리할 정도로 이제 마켓을 확장을 하려는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사한 이제 뭐 아까 임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대를 이제 2000년대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게 이제 데자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악 듣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뮤직 인더스트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뮤직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How Got Music Free라는 이제 책을 보면 사실 좀 스트라이킹한,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기술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LP, 그러니까 뭐 LP에서 MP, CD, 카세트테이프, CD, 뭐 MP3,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언제 어디서나 정말 쉽고 편리하게 싼 가격으로 음악을 저희가 향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눈에 보기에는 산업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음악 산업 전체의 사이즈는 줄었습니다. 이 줄었다는 의미가 저는 이게 가격의 절감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비뉴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음악을 이제 전달을 받아서 향유하는 딜리버리 채널의 확대와 다양화가 사실은 이 레코디드 뮤직 인더스트리의 전체 사이즈는 많이 줄이게 대신에 정말 음악의 본질, 음악을 연주하고 이제 라이브 뮤직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라이브 뮤직의 인더스트리의 포션이, 그러니까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 뭐 금융 산업의 사이즈를 키우다기보다는 소비자 편의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편의,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대신에 지금 현재까지 은행이 모든 것을 이제 제공해 왔는데, 그러니까 뭐 딜리버리 채널부터 코어 프로세스까지 모두 다 해왔는데 이 앞단을 은행이 떼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정해져 있는 파일을 누가 나눠 가지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럼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업체 혹은 뭐 IT 업체, 금융기관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일 잘하는 이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의 생산에 강점이 있는 이제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산업 부흥적인 측면에서 이때까지 저는 정부가 주로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사실 규제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특정 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좀 더 이제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사실 모르는 이야기이고요. 이건 핀테크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서 소비자 관점에서의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간단한 점만 이제 감독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핀테크 기업이 지금 이제 많은 이제 IT 기업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융이 단순히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거래는 단지 숫자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대비, 즉 금융 노하우의 습득에 조금 더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금융 이제 감독 당국의 이제 입장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뭐 파지티브 시스템이라서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지적은 사실 20년 전부터 되어왔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다는 것은 규제 체계가 상당히 공고화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나마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온과 오프를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금융법과 이제 여신 전문거래법, 뭐 여전법 이렇게 해서 똑같은 프로세스 그리고 동일한 리스크를 지닌 서비스를 관할하는 법이 온과 오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과 오프를 구분짓지 않는, 그러니까 펑션, 그러니까 기능 자체에 규제를 이제 하는 그런 통합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처음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